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200주 연속 베스트셀러? 오. 독일 아마존 킨들 가장 많이 읽는 논픽션 1등. 독자들 후기도 재미있더라고요. 하루에 20분씩 3회독 중. 책 한 권 값으로 개인 컨설팅을 받는 기분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이요. 이 책 솔직히 뻔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계발서의 그 특유의 할 수 있다 화이팅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용적이고요. 재미있게 읽히고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하기가 쉽습니다. 변화하고 싶은데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 이 책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집중해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살까봐 불안하다면 누가 널 만들었지? 아빠가 물었다. 15살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빠와 엄마, 부모잖아. 부모 말고 또 누가 널 만들었지? 아빠가 다시 물었다. 자연이 나를 만들었어. 진화. 아빠가 끄덕였다. 그리고 또 누가 널 만들었지? 딸이 천장을 쳐다보았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손가락을 튕겨 만들었겠지? 그럴 수 있지. 그럼 지금의 너를 만든 건 누굴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게 하고 지금의 너가 되게 한 건. 그동안 받은 교육? 딸이 물었다. 그것도 맞지? 아빠가 답했다. 아, 학교. 그것도 맞지. 이윽고 딸은 아빠가 원하는 대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빠 생각에는 누가 날 만든 것 같아?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지.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 매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너니까. 딸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IQ는? 그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너는 스스로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해? 네가 생각하는 딱 그만큼 너는 똑똑한 거야. 아빠가 대답했다. 그럼 엄마랑 아빠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으니까. 내가 어떤 부모를 가졌는지 언제나 너의 결정에 달렸어.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이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가 나를 나쁜 아빠로 생각한다면 분명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좋은 아빠로 생각한다면 그 이유도 역시 설명할 수 있을 테고. 딸이 아빠를 꼭 안았다. 딸은 이제 아빠 말을 모두 이해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기계공이 있었다. 어렸을 때 그는 날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보았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았고 그 자신도 아버지에게 얻어맞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무척 암울했다. 그는 나중에 어떤 어른으로 자랐을까? 아버지의 폭력적인 양육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그 역시 술독에 빠져 사는 주정꾼이 되었을까? 가족을 구타하는 폭군이 되었을까? 아니다. 정반대였다. 그는 주정뱅이 아버지를 절대 닮지 말아야 할 본보기로 삼았다. 그는 지금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 심지어 초콜릿이라도 위스키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 먹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것, 즉 조건 없는 사랑을 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베푼다.
그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의 불우한 과거는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보호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양육과 반대되는 양육을 선택했다. 프랑스 심리학자 자크 르콩트는 이것을 대응 모델이라고 불렀다. 르콩트는 곰곰이 생각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을까? 성공 비결이 밝혀졌다. 그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사춘기 혹은 그 이전부터 의식적으로 자신의 부모와 반대로 행동했다. 인생에는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고 운명은 허락도 없이 당신을 덮치고 당신을 구성하는 유전 물질은 복권처럼 무작위로 선택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에서도 어떻게 행동할지는 전적으로 당신 손에 달려 있다. 나쁜 어린 시절이 반드시 나쁜 삶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운명은 당신에게 휘발유를 제공한다. 그것으로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귀중한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마치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쉽게 화를 냅니다. 어머니도 그랬기 때문이죠. 다시는 연애할 생각이 없습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거든요. 가족 중에 대졸자가 아무도 없어요. 대학 공부는 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뚱뚱한 건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한다. 이때 드는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며 나아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부모, 돈, 환경, 과거가 발목을 잡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상정한 한계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여기에 갇히는 순간 꿈은 재로 변한다. 휘발유는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다. 어머니가 불뚝 성질이었다고 해서 당신도 쉽게 화를 내는 건 아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본보기로 삼아 평온한 사람이 되리라 결정할 수 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고 해서 연애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정직하고 건강한 인격을 지닌 애인을 찾으리라 결정할 수 있다. 집안에 대졸자가 없다고 해서 대학 공부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자랑스럽게 개척자가 되리라 결정할 수 있다. 아버지가 뚱뚱하다고 해서 당신도 뚱뚱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식단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은 과거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당신의 삶은 현재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아갈지 당신은 매일 새롭게 결정할 수 있다. 삶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만든다.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삶을 바꿀 수 있다. 책을 쓰고 세계를 여행하고 파티를 열 수 있다. 당신은 양말보다 더 자주 애인을 갈아치우거나 한 사람에게 충실할 수도 있고 바이올린을 배울 수도 있고 벌을 키우거나 술을 빚을 수도 있다. 차분한 사람이거나 성미가 급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현명하거나 어리석을 수도 있고 세심하거나 무례할 수 있다. 세계 문학을 모조리 읽을 수 있고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할 수 있고 뉴욕이나 시골 동네로 이사할 수도 있다.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일을 당신은 할 수 있다. 무기력, 걱정, 게으름, 지나친 완벽주의.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건 오늘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의 과거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다. 아빠가 딸에게 말했듯이 당신은 매일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생각을 1% 바꾸면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진다. 한 젊은이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금살금 정글을 걷고 있었다. 눈에 불을 켜고 덤불을 살폈고 바스락거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위험을 코로 감지하려는 듯 냄새에 집중했다. 맹수나 뱀의 공격에 제때 반응할 수 있도록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버렸다. 순간 무언가가 젊은이를 습격했다.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숨을 헐떡이고 쌕쌕거렸다. 상대는 그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한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젊은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옆에는 늙은 인디언 추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에게 물었다. 이보시오. 나를 공격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닙니다. 첫째,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당신을 공격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합니다. 셋째, 당신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멍하니 추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분명히 공격을 받았어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했나 봅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당신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공황 발작을 일으켰거든요. 젊은이는 정글을 위험천만한 곳이라고 생각했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말았다. 생각은 부메랑이다.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닥친다. 히브리어 성경을 지혜롭게 해석한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생각은 말이 되니 주의하라. 말은 행동이 되니 주의하라. 행동은 습관이 되니 주의하라. 습관은 성격이 되니 주의하라. 성격에 주의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은 벽돌집처럼 생각의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자주 하는 생각이 곧 운명을 결정짓는다. 아마 당신은 지금 이렇게 따지고 싶으리라. 잠깐, 힘든 사건을 겪어도 생각만 긍정적으로 하면 인생이 풀린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사랑을 잃거나 직장에서 잘렸는데 어떻게 좋은 생각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행복해지기는 쉽지 않다. 슬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에 따르면 행운과 불운을 가르는 요인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고방식에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피험자 대다수는 예를 들어 중병을 앓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음에도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방적 해고를 좋은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또 슬픔이 아니라 함께 보낸 모든 시간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들 역시 많이 만났다. 살면서 닥치는 불운한 사건은 통제 범위 밖의 일이다. 우리 힘으로는 막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완벽히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다. 세상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불운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 무슨 일이든 자주 할수록 숙련되기 마련이다.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자주 화를 내고 분노를 떠올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을 겪으면 자동으로 분노가 치밀 것이다. 그 사람은 프로 분노자, 분노의 거장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인생의 즐거운 면을 가능한 한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의 달인이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 좋은 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라.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을 이미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기라. 당신의 성격을 건설적으로 설정하라. 남들도 다 그래 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 황금 연휴를 이용해 뉴욕에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들렀다고 상상해보자. 대기실에서 설문을 작성하며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밑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대기실이 점점 뿌옇게 변하는 걸 보니 화재가 분명하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화재 경보기를 울릴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까?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와 빕 라타네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실험했다.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대기실에 혼자 두는 경우와 2명의 실험 보조자와 함께 있는 경우로 나누었다. 이때 실험 보조자는 연기 발생 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도록 지시받았다. 물론 실험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결과는 어땠을까? 혼자 대기실에 있던 참가자 중 75%가 연기가 나자 이 상황을 신고했다. 하지만 2명의 실험 보조자와 함께 대기실에 머물던 참가자는 단지 10%만 신고를 했다. 대기실에 혼자 있는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행동을 취했지만 실험 보조자와 함께 머문 사람은 그저 그들을 따라했다. 목숨이 달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시커먼 연기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 집단 지성의 반대는 집단 어리석음이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편집팀의 한 동료는 순환계 질환을 앓고 있다. 그는 어느 날 기차에서 내리던 중에 현기증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다른 승객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쩜 이른 아침부터 저렇게 술에 취했을까? 수십 명이 마치 쓰레기 봉투를 피해가듯 쓰러져 있는 그를 멀찍이 피해 지나갔다. 아무도 괜찮은지 묻지 않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방관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1964년 뉴욕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 생겨났다. 키티 제노비스라는 28살의 젊은 여성이 귀가를 하던 중에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제노비스는 약 40분 동안 비명을 지르며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38명이 공격을 목격했거나 비명을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젊은 여성을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범인이 쫓아와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달리와 라타네가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목격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도울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비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을 다원적 무지라고 한다. 다수의 생각과 행동이 올바를 수도 더 현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맹목적인 집단 추종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을 외면하게 할 만큼 무섭다. 따라서 인생에는 자기만의 나침반이 필요하다. 남들도 다 그래 하는 말만큼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이 없다. 시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내면적인 기준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인생은 오로지 내 책임이다. 그것은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일도 포함한다. 첫째, 옳다고 생각하면 돕는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든 말든 상관없다. 둘째, 진짜 내 생각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보이든 말든 상관없다. 셋째, 위급 시엔 경보기를 울린다.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도 상관없다. 넷째, 나만의 길을 간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조언하든 그 길이 완전히 다른 방향이어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당신에게 뭐라고 조언하든 그것은 모두 그들의 일이다. 당신 인생의 책임자는 당신이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에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경영진을 험담하며 부정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당신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친구들 모두가 외도에 관대하다고 해서 당신도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 요청을 외면한다고 해서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수가 따르는 길이 나에게도 적합하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무작정 남들을 따라 사는 것은 비효율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 시류에 따라 자꾸만 흔들리고 세상의 소음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남들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말고 당신만의 길을 만들라. 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힘을 키워라.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당신은 명상을 해라. 혼잡한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얼굴을 찌푸릴 때 당신은 옆 차의 운전자에게 미소를 보내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남아 직장 생활과 인생을 혼동할 때 당신은 일찍 퇴근하라. 집단 어리석음을 피하고 내면의 지혜를 활용하라. 그리고 문 밑으로 연기가 뿜어져 들어오면 얼른 소화기를 들라. 어떻게를 묻는 순간 뇌는 이미 준비를 시작한다. 2000m 상공에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기절했고 탑승객은 당신뿐이다.
비행기가 회전을 하며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 느껴진다. 살 방법은 하나뿐이다. 직접 비행기를 조종해야 한다. 관건은 당신이 과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느냐다. 당신은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착륙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추락하지 않고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 아마도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이미 추락한 비행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기둥이 눈앞에 그려졌으리라. 부정적인 생각은 뇌를 혼란스럽게 한다.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할 때마다 무의식은 실패할 수도 있어 라고 외친다. 그래서 큰 도전 앞에 섰을 때는 먼저 자신이 어떠한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성공이라는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지 추락할지는 무엇보다 당신 마음속의 질문에 달려 있다.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생존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것을 최면 질문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암시를 믿음으로써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는 재난이나 추락 같은 단어가 질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내가 이 책을 읽게 될까? 이러한 질문은 의심을 불러온다. 책을 안 읽을 가능성을 전제한다. 하지만 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라고 물으면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이제 이 책을 읽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를 물음으로써 언제 읽을지, 그리고 하루에 몇 쪽씩 읽을지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된다. 나는 최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영업사원을 상담했다. 그의 건강은 이미 망가졌고 아내와 두 자녀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쉬는 날 없이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동거리만 1년에 7만 5천 킬로미터나 됐다.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숨어 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희망할 뿐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른바 산타클로스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항상 놀란다. 그들은 인생에서 뭔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바라기만 한다. 이러한 미성숙한 태도는 무력감만 안겨준다. 나는 이렇게 질문했다.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즉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멀리 있는 고객을 매번 직접 방문하지 말고 더러는 온라인으로 만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는 심지어 집에서 일해도 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를 묻는 물음 하나에 벌써 그는 인생의 강에서 휘청거리기를 끝내고 스스로 조종석에 앉아 구체적인 가능성과 목표를 도출해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가능성이 아니라 어떻게를 묻는 편이 더 낫다. 관계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물으면 회의적인 답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냐고 물으면 그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살을 뺄 수 있겠냐고 물으면
그는 할 말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 것 같냐고 물으면 그는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사고 경로를 변경할 것이다.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에게 과거와 화해할 수 있겠냐고 물으면 그는 회의적인 얼굴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화해할 것 같냐고 물으면 그는 갑자기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겠냐 하는 물음에는 이미 의심과 실패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한다.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줄광대는 이미 생각으로는 아래로 추락한 상태이다. 반면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지 자문하는 줄광대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 가능성을 묻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 6개월 안에 승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비록 목표를 암시하지만 그 안에 실행 동력은 없다. 반면에 6개월 안에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으면 목표와 해결책에 동시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당신은 이미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실행력을 높이고 싶다면 어떻게를 더 구체적으로 쪼개보는 방법이 있다. 지금 혹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간략하게 행동 지향적인 질문을 하라. 그러면 당장 소매를 걷어붙이고 행동하는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다. 첫 번째 행동은 두 번째, 세 번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행동이 쌓이면 결국 목표를 이루게 된다. 정체성을 바꾸면 행동은 저절로 바뀐다. 밤새도록 사이렌이 울렸다. 폭탄이 온 도시를 떨게 했고 폐허로 변한 집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 끔찍한 전쟁 중에도 매일 평화를 위해 기도하리라 결심했던 두 자매가 있었다. 그들은 이 결심을 흔들림 없이 이행했다. 매일 아침 6시에 무릎을 꿇고 앉아 30분 동안 기도했다. 주여 평화를 주소서. 2년이 지나서야 평화가 찾아왔다. 동생은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어 기뻤다. 그런데 언니는 변함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계속 기도했다. 동생이 의아해서 물었다. 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평화로워졌잖아. 전쟁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있기는 싫으니까 하고 언니가 말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언니는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걸까? 나는 두 번째 해석을 선호한다. 그러한 경우라면 언니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 달리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살을 빼기 위해 달린다. 명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평온을 얻기 위해 명상한다. 공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한다. 기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기도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이렇게 묻고 싶으리라.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결승선을 통과한 육상 선수는 무엇을 하는가? 그는 멈춘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이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무엇을 할까?
다이어트를 멈추고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간다. 더 차분해지기 위해 명상 강좌를 듣는 사람은 어떨까? 강좌가 끝나자마자 명상을 그만두고 예전처럼 흥분한다.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어떨까? 시험이 끝나자마자 공부를 멈추고 배움을 포기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는 투자와 같다. 쾌락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나고 노력하고 공원을 달린다. 그 대가로 체중이 줄고 체력이 향상되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대한다. 물물교환이다. 반대로 내면의 나침반에 따르는 행위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러닝 그 자체, 내디는 모든 발걸음, 내쉬는 모든 숨을 즐기기 위해 달린다. 줄어들 체중이나 튼튼해질 체력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러닝을 즐기는 사람이므로 달린다. 그리고 이 순간을 사랑한다. 단지 더 차분해지려고 명상을 한다면 명상 습관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도구를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하나? 손에서 내려놓는다. 지속 가능한 습관은 그 자체를 사랑할 때 만들어진다. 러닝, 명상, 요가, 외국어, 건강한 식습관, 일찍 일어나기, 독서, 자연에 머물기, 비폭력적인 의사소통 등을 사랑할 때 이러한 습관이 지속 가능해진다. 가지고 싶은 습관이 있는가? 습관을 실천하려고 무작정 애쓰기에 앞서 습관 자체를 상세히 살피라. 그 습관에 어떤 점이 좋은가? 어떤 감각을 자극하나?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나? 당신의 어떠한 장점을 드러내나? 이 습관을 유지하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발전할까? 이 습관이 사라지면 인생에서 무엇을 놓치게 될까? 이 습관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즐기면 미루지 않는다. 언니는 신앙인이 되었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기도를 사랑했고 그것이 그녀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새는 날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새는 저절로 난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의 습관은 이미 나의 일부가 되었는가? 나는 아직도 달리는가? 아니면 이미 러너인가? 나는 아직도 책을 읽는가? 아니면 이미 독자인가? 나는 아직도 악기를 연주하나? 아니면 이미 음악가인가? 투표하러 갑니다 라는 말과 나는 유권자입니다 라는 말의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크다. 미국의 연구자들이 실험한 결과 유권자가 되세요 라고 투표를 독려하면 투표하러 가세요 라고 말했을 때보다 실제로 투표할 확률이 11%더 높았다. 정체성은 행동의 원천이 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의하면 행동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당신은 두 자매 중 어떤 쪽이길 원하는가? 걱정은 5분 이상 하지 않는다. 숲 전체에 공포가 번지고 동물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곰한테 데스노트가 있대. 과연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 사슴이 용기 내어 곰에게 다가갔다. 곰아, 말해줘. 내 이름이 목록에 있어? 응, 곰이 말했다. 너도 후보자 중 하나야.
사슴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리고 며칠 뒤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다른 동물들은 잔뜩 겁에 질렸다. 그들은 넋이 나가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제 얘기거리는 단 하나뿐이었다. 곰의 데스노트. 여우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곧장 곰에게 다가가 자기 이름이 목록에 있는지 물었다. 응, 친구야. 곰이 대답했다. 너도 여기 목록에 있어. 여우는 거의 질식할 것처럼 숨이 막혔다. 그는 정신이 나간 듯 자기 굴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되었다. 숲속의 동물들은 미쳐버리기 직전이었다. 다 같이 도망치자고 멧돼지가 제안을 했다. 하지만 숲 너머로 간다고 해서 데스노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오직 토끼만이 곰에게 다가갈 용기가 남아 있었다. 안녕, 곰아. 너의 목록에 내 이름도 있니? 그래, 토끼야, 너의 이름도 있어. 그렇구나. 내 이름을 지워줄 수 있겠니? 토끼가 물었다. 물론이지. 곰이 대답했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던 딱딱한 혹을 발견한 날이 생각난다. 나는 2000년대 초반에 라이프스타일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에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달리러 나갔는데 어느 날 러닝을 마치고 나서 뭔가 불길한 것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완두콩보다 2배 정도로 큰 혹이 아킬레스건 위쪽에 튀어나와 있었다. 친척 중에 젊어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여럿 있었다. 내 발목에 난 혹도 틀림없는 악성 종양 같았다. 아니면 뭐겠는가? 이제 내 이름도 데스노트에 올랐다. 나는 기운을 잃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집 밖으로 나가 최선을 다해 기운을 차려야 했다. 나는 계속 달렸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어리석은 몸부림이었다. 나는 계속 일했지만 사실은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한 안간힘이었다. 나는 오직 종양만 생각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내 여자친구가 곰에게 나를 보냈다. 안절부절 못하느니 차라리 당장 병원에 가서 그 혹이 뭔지 알아보라고. 진찰 결과 그냥 굳은 살이었다. 종양은 항상 말랑말랑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우리는 파국을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걱정이라는 눈동이가 현실을 덮어버릴 때까지 점점 커지도록 그것을 머릿속으로 계속 굴린다. 예를 들어 온라인 뱅킹에 접속하려는데 로그인이 안 된다고 해보자. 2번째 시도마저 실패하면 해킹당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한다. 5분 뒤에는 계좌의 모든 돈이 사라졌다고 확신한다. 10분 뒤에는 집세를 내지 못해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자신을 떠올린다. 그러나 현실은 은행 서버에 잠깐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사건에도 극단적인 전개를 끌어내는 막장 드라마의 시나리오 작가이다. 그 시나리오는 항상 비극으로 치닫는다. 이러한 말들을 얼마나 자주 듣는지 생각해보라. 수습기간에 또 잘릴 것 같아요. 상사가 나를 탐탁지 않아 해요. 그냥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테죠. 그는 오로지 자기 일에만 매달려 있어요. 의뢰인에게 보낸 제안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5일 전에 보냈는데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원하지 않는 게 맞아요. 내 조건으로 채용될 리가 없어요. 근거 없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 때문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인다. 누구도 시키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진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오랜 세월을 거치며 인간은 위험에 민감하도록 진화해 있다. 낯선 사람의 지팡이를 보고 혹시 뭉둥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인간이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재빠르게 도망칠 수 있었다. 위험을 더 많이 볼수록 생존 가능성은 커졌다. 피신은 잦더라도 나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제때에 피신하지 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현대의 삶은 더 이상 생존 투쟁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나 맹독성 식물 섭취로 목숨을 잃을 확률은 매우 희박해졌다.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따로 있다. 부정적 경향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이다. 독일에서 살해되는 사람은 연간 약 250명이다. 반면에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500만 명이 넘는다. 걱정과 불안이 삶의 질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오해의 결과이다. 나의 뇌는 과민한 경보 시스템이다. 위험이 없을 때에도 종종 경보음을 울린다. 계속 걱정하며 불안에 떨 수도 있다. 아니면 관점을 점검하고 오해를 없앨 수도 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이로울까? 불안을 없애는 간단한 약이 있다. 무엇이 사실인지 직접